2016 대비 청기누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기누설 교재를 수령을 하시고 이제 이 강좌를 들으실 건데, 지금 여기에서 청기누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 지금 청기누설을 커버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청기누설은 거진다 알고 있다 그러신 경우에는 요약집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요약집을 발간하고 청기누설을 만들어내는데, 요약집 자체가 원래 점수를 85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는데 이제 한 95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점수가 이제 출제가 되고, 청기누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 점수대를 60점으로 맞춰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제 이게 한 65점, 70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청기누설 가지고 만으로 이제 합격을 하신 분이 간혹 계십니다. 간혹 계셔가지고 청기누설만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일단 대답은 이제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청기누설에 있는 부분을 모르고서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기누설을 발간했는 이유는 이제 두 과목을 치셔야 되는데, 이제 과락 때문에 전체 강의를 또 수강하시기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진짜 나올 만한 것들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발간해 놓은 것이 청기누설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하고 내일하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건 처음인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청기누설 교재 앞에 보시면은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모난 박스 앞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가 되어야지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숙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채권 첫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기간별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기간별 정리가 쭉 나와 있고, 보통 기간별 정리 채권 파트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 한 문제는 출제가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출제될 때는 세 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기간을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간을 잘 암기하시고, 전표를 한 장 항상 공부하실 때는 전표를 가지고 계셔야 되죠. 전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표 뒷장에 이제 이렇게 적으시다가, 지금 채권관리 그 파트에 있어서는 전표를 세로로 딱 세워가지고 반으로 접으셔가지고 그 기간별 정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가리시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하루에 단번에 외우시려고 하면은, 뭐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암기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마다 계속 펴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이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뭐 근무하실 때 밑장에 깔아놓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채권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해서 자, 연체 채권은 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이다.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이제 채무자가 갖는 거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약정을 맺어 놓으면은 3년 약정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대신에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면 3년 동안에 그 기한에 대한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게 되면은 연체 채권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리대상 채권입니다. 정리대상 채권은 고회추입니다. 고회추. 자, 부실채권은 회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대상 채권하고 부실채권의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삼각채권 및 부대채권, 그리고 미수이자 채권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특수채권 안에 삼각채권인데, 삼각채권 안에는 미수이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삼각을 떨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수채권 안에, 삼각채권 안에 원금과 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틀렸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자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익의 원천이라는 거죠. 원천인데 삼각을 뜰 때 이자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수익이 무조건적으로 충당금을 다 세워놨다가 이자도 다 받아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회계 처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채권 안에는 미수이자는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미수이자 채권 따로 떼내준다는 거죠. 특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다 진행하고도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정을 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떼내 놓는 거죠. 삼각을 떨어 가지고 따로 떼내서 계속적으로 주심이 들어가서 끝까지 받아내자, 이렇게 의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삼각 처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채권이 더 이상 이제 추심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된 삼각 처리된 채권은 당연히 제외를 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보유 부서에서 채권 관리 부서로 이관된 채권이다. 그러니까 지점에서 채권 관리를 하다가 이제 지점에서 더 이상 채권 관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본점으로 이관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법적 절차는 담보권, 집행보전, 지급명령, 강제집행, 특수절차, 재산명시 절차,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다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적 절차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건전성 분류 대상은 대유가심미입니다. 대유가심미. 건전성 분류 대상은 대유가심미다. 그리고 유가증권은 고정을 제외한다. 그래서 유고, 그리고 가지급금은 요주의와 고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고, 가요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전성 분류 정리입니다. 자, 지금 자산 건전성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정입니다. 고정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는 고정과 요주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정상을 보시면은 1개월 미만의 연체될 출금을 보유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의 총대출금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미만 그리고 충분한 요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1개월과 충분한. 자, 요주의에 보시면은 주의를 요한다. 이제 말 그대로 주의를 요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체 채권이 이제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채권들입니다. 자, 요주의의 대상은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회수가 확실한 채무자의 총대출금이다.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1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 이상.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1개월 미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 기준점이 1개월인데 요주의에 있어서는 1개월 이상도 되고 1개월 미만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1개월 이상은 기준점이 정상이 1개월이고 요주의는 1개월에서 3개월인데 1개월 이상이란 말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2개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무한정으로 더 늘어나더라도 요주의에 걸칠 수 있는 것은 안전성이 뛰어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으로서 농림정책자금에 의해서 대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금액. 자, 대손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이더라도 요주의로 분류를 하겠다는 것. 자, 키워드는 보전이 된다는 거죠. 보전이 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시험 문제가 혹시라도 이제 응용이 되어서 만약에 6개월 연체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아, 맞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상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1개월 이상 해서 1개월 이상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개월 미만이더라도 그럼 1개월 미만이면은 정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요주의로 가는 것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1개월 미만은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거래처의 총대출금은 1개월 미만이더라도 요주의로 분류한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신용불량거래처이기 때문에 이건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요주의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1개월 이상과 1개월 미만 이거의 차이점은 뒤에 대손보전이 되느냐 아니면 리스크가 큰 사람이냐 이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나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정이하 중에서 회수가 확실한 담보 해당 금액 해서 공제담보나 농심보 그리고 고정이하 중에서 상하보험 중 할인 중 결제가 확실한 것. 자, 그리고 회생 및 파산에 의한 공익채권 중에서 기준금리 이상의 적립채권. 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고정 이하인데 그 다음에 안전성이 뛰어난 것들은 요주의로 끌고 오자는 지금 순서가 정요, 고, 회,
추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정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안전성이 뛰어난 것들은 요 주위로 끌고 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급 안에서 분류를 지금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손충당금 요율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잔액에 있어서 대손충당금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고정 이하로 들어가 있지만 안전성이 뛰어난 것들은 다시 한 단계 업을 시켜서 요 주위로 분류를 하자는. 해서 지금 회수가 확실한, 자 확실한, 그리고 상하보험 할인 중 결제가 확실한, 그리고 회색 및 파산에 의한 공익채권 중에서 기준금리 이상의 적립채권. 그러니까 공익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을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장을 해주겠다는. 자, 그리고 부실 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 중인 거래처의 총대출금은 요 주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징후의 예시에 보시면은 총 6가지입니다. 총 6가지. 최근 3년 연속 결손이 발생되었다.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 자본이 완전 잠식되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경영권 상속 지분 등 내분이 발생되었다. 3개월 이상 조업 중단이 되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1차 부도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자, 부실 징후 예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숫자를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최근 3년 연속 결손입니다. 3년. 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조업 중단입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부도 발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그 다음에 3년입니다. 네. 363.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심각한 재정적으로 위험이 처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입니다. 정료, 고해, 추 해서 고정입니다. 자, 고정은 말 그대로 고정입니다. 고정은 뭐 픽스죠. 픽스. 값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출을 농협에서 대출을 1억을 해줬다. 그러면 1억의 대출채권이 발생되는데 이 1억의 대출채권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삼는 것이 고정입니다. 그러면은 고정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6천만원까지는 고정으로 분류하겠다. 이게 아무리 부동산을 경매로 놓고 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6천만원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라고 치면은 6천만원까지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는 추정 손실이나 회수 의문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고정은 뒤에 끝나는 말 속에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이란 말이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돈. 그 돈을 고정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죠. 자, 우선 고정에는 3개월 이상 총대출금 중에서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입니다. 자, 3개월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손 신청 기한이 3개월 이 경과한 시점까지 농심보 중에서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이다. 담보권 실행 등 법적 절차 진행 중인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 폐업 중인 총대출금 중에서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 신여법 위반으로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이다. 그리고 회생 파산에 의한 총대출금 중에서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이다. 자, 우선 시험 문제 중에서 자산 건전성 분류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우선적으로 보기 1, 2, 3, 4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단어는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은 이 단어를 찾고 난 다음에 이 단어하고는 연결되는 게 고정으로 연결돼야 돼. 그럼 거기에 요주의나 추정손실 이런 단어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틀렸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고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인데 여기 요주의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것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맞는 것, 확실하게 틀린 것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고정이다. 자, 그리고 신여법 위반으로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에서 대출 한도 초과 금액은 위반 적출 이후 3개월이 경과되고 정상적인 신용 상태에 있는 경우이고 총대출액 기준으로 할 때는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대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3개월이 경과되고 정상적으로 있다고 치면은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이제 고정으로 빼내 가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조업 중단이나 그리고
자본금 완전 잠식된 기업체로 1, 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준점이 지금 부실 징후가 총 6개가 있었죠. 부실 징후가 6가지가 있었는데 3개월 이상 조업 중단이거나, 지금 여기에 박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누어져 있으면 3개월 이상 조업 중단이거나, 아니면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기업체로서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수의무입니다. 3개월 이상 그리고 12개월 미만의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입니다.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자, 회수의문에 있어서는 의문스럽다는 거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밑에 추정 손실은 손실로 추정하겠다는 거죠.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이상으로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금액이다. 그러니까 회수예상가액이 만약에 1억이 대출이 나갔고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이 1억 중에서 6천만원이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4천만원에 있어 가지고 회수의무이냐 추정 손실이냐 다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못 받을 돈은 2천만원, 이거는 추정 손실로 넘기는 것이고, 회수의무는 잘하면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똑같은 대출금이라도 정료고액추로 해서 다시 다 나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송 패소나 법적 절차를 하더라도 상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추정 손실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에 1년 이상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추정 손실로 분류를 하겠답니다. 자, 추정 손실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신건전성 분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자,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갑이, 만약에 채무자 갑이 농협의 대출을 한 건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 건의 대출을 쓰고 있다. 그러면 대출을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한 건의 대출금에 있어서 자산 건전성이 악화가 되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원칙적인. 자산 건전성, 여신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은, 왜 분류를 하느냐?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그렇죠? 채무자 갑이 한 명이, 채무자가 만약에 300억의 대출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동일인당 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동일인당 대출 한도를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신건전성을 규정을 해놨는 이유는 금융기관 농협이 무너질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출을 이만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안전성을 다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세워놓고, 만약에 이게 부실이 일어나더라도 충당금으로 떼어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설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신건전성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채권관리를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연체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 연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은 거기에는 다른 신용카드 회사들, 뭐 다른 가압류권자들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는 거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다 딸려온다는 거. 다 딸려오기 때문에, 자, 기준점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자, 밑에 예외적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건별 분류할 수 있답니다. 건별 분류할 수 있다. 자, 뉘앙스 자체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신건전성을 분류할 때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건별 분류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건 건별로 떼내올 수 있는 이유는 안전성이 높다는 거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건별로 떼내올 수가 있다. 담보나 보장이 되는 채권들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기본적으로 총대출금하고 예외적인 대출금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때는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당연히 장기인 채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어느 한 건은 추정 손실이다. 어느 한 건은 요주이다.
그러면 당연히 장기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렇게 해야지만 많은 충당금을 세울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금융기관이 부실이 일어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건별 분류 시 예외입니다. 해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게 많이 나왔는 거죠. 자,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권의 제약이 있거나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건별로 분류할 수 없답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택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라고 치면은 주택에 있어서 그 주택의 자산 가치는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증가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곡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돼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은 안전성이 높다라고 간주합니다. 간주하기 때문에 건별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떼내놨습니다. 떼내놨는데 지금 여기에 주택의 시장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세는 1억인데 지금 대출금은 만약에 9천만원 나갔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세가 1억 5천이어서 9천만원 대출이 나갔었는데 시세가 떨어졌다는 거죠. 시세가 떨어져서 시세가 1억이었다. 그런데 9천만원의 대출금이 있다. 그럼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출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건별로 분류를 하지 말라는, 대손 보전이 이루어지는 채권에 있어서는 별 신경 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건별 분류할 수 있는 건데,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시세가 왔다 갔다 그리기 때문에 담보권에 제약이 있다든지 가압류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건별로 떼내지 말라는, 건별로 떼내 가지고 분류할 수 없답니다. 예. 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입니다. 신용회복지원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신용회복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을 거치지 않는 거죠. 법원을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들끼리 협약으로 이제 맺어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자를 감면시켜줘서 이 사람이 훨씬 더 상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놓은 취지고, 밑에 부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이건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법원에서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용회복 지원에 있어서 자, 우선적으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프리워크아웃은 사전 채무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는 사전입니다. 사전 채무 조정입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조정이고, 그러니까 미리 먼저 하는 게 프리워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채무 조정 확정 시점에 요주의로 분류한다. 요주의로 분류하고 6개월 이상 상환 시에는 정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조정 확정 시점에 고정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은 고정으로 분류하고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은 추정 손실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차피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정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초과되는 부분은 추정 손실로 분류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분류하는 것하고 똑같이 분류를 하면 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회복 지원 시에 지금 개인 워크아웃은 확정 시점에 고정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고정으로 분류하는데, 자,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느냐? 프리워크아웃이 나오는 거. 프리워크아웃으로 해서 확정 시점에 요주의가 아니라 고정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신용회복 지원하고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다 고정이라는 거죠. 다 고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분류가 된다. 그런데 요주의로 분류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다. 뭐냐? 프리워크아웃. 사전 채무조정 시에는 요주의로 분류한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선 요주의와 고정을 일단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개인 워크아웃에 있어서 채무조정 확정 시점에 고정으로 분류하고, 채무조정이 확 실시되는 경우에 4분의 1 이상 상환기간에 4분의 1 이상이 회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24회차, 그리고 밑에 3분의 1 이상 48회차 인 경우에 지금 옆에 고정으로
그리고 요주의와 정상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횟수 이러한 것들까지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혹시나 몰라서 이제 넣어놨지만 우선적으로 단일 지문으로 OX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요 부분. 그래서 요주의로 한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고정이다. 고정인데 다 고정으로 분류한다. 고정으로 분류하는데 프리워크 아웃만 해가지고 할 때 요주의로 한다. 그리고 6개월 이상 하면은 정료 고에 주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한 단계 업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 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입니다. 해서 자, 우선 대출 채권 대유가신미에서 유고 가요고 이제 분류 기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고 가요고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출 구매에 있어서는 1개월 3개월 요게 기준인 거죠. 1개월 그리고 3개월 이게 기준이고, 지금 신용카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1개월 3개월인데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추정 손실 여기에는 12개월 이상이고 신용카드는 6개월 이상. 요 두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차피 출제가 되면은 신용카드에 있어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이거는 출제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대출금에 있어서 출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이렇게 기간이 조금 상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담보평가액 유효담보가액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산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회수예상가액 산정은 회수예상가액은 민맥입니다. 민맥 옆에 빅맥 있죠. 햄버거 빅맥 민맥입니다. 민맥. 자, 지금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게 시험 문제가 요 한 지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담보평가 금액은 1억 3천이다. 그리고 회수인정 비율은 만약에 65%다. 해서 선순위 금액은 얼마이다. 설정 금액은 얼마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에 의한 회수예상가액을 뭐 계산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유형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산을 하면은 정말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우선 민맥의 이제 뜻을 아셔야 돼요. 미니멈 A와 B 이렇게 하면 A, B 두 값 중에서 작은 값을 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맥스는 큰 값을 골라라. 그러면은 다시 보시면은 우선 민맥입니다. 민맥. 그러면은 맥스부터 해서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담보평가 금액에서 회수인정 비율 그러면은 담보평가 금액이 1억이다. 회수인정 비율이 60%다. 그러면 6천만원이죠. 6천만원에다가 선순위 금액을 차감을 시키는, 그러니까 선순위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임차보증금, 조세채권,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채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 차감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1천만원이다. 그래서 5천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5천만원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5천만원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그거 하고 그 다음에 0입니다. 0 해서 이 두 가지 값 중에 큰 값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5천만원이 된다는 거죠. 5천만원 하고 그 다음에 설정 금액이 만약에 1억이 대출이 나가면서 설정이 1억 2천이 걸려있다. 그러면은 1억 2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 5천만원이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만약에 선순위 금액이 만약에 1억까지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뭐 2천만원이다. 그리고 0이다. 그래서 0이 더 큰 값이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요 두 가지의 금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설정 금액하고 비교를 하게끔 거기까지 문제가 출제가 될 거는. 그래서 민맥 요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은 회수예상가액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해서 민맥 해서 최종 법사가에서 선순위 금액 그리고 0 요 두 가지의 큰 값 그리고 설정 금액가의 작은 값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입니다. 신용사업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대손충당금 요적립액 잔액입니다. 적립을 필요로 하는 잔액입니다. 그래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